할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한밤중 걸려온 전화. 25세 청년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떨리는 숨소리 사이로 억눌렀던 공포가 쏟아져 나왔다. 박성우 상무가 저희를 줄 세워놓고 5천만 원 낸 애들은 S급 못 낸 쓰레기들은 창고에 처박힐 각오해라고 했어요. 68세 노인의 손이 떨렸다. 40년간 쌓아온 그의 제국이 사랑하는 손자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저택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저택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강철민은 2층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세월의 무게를 담은 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묻어있는 먼지는 마치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1980년 22살의 자신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웃음 속에는 가난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날의 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라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상경해 서울역에 내렸을 때 주머니에는 단돈 5만 원밖에 없었고 머물 곳도 없어서 역 대합실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으며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던 그런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2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으며 주말에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건축 설계를 독학했고 잠은 하루 4시간으로 줄이면서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5년 후 그는 동료 인부 3명과 함께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는데 사무실이라고는 반지하 단칸방이 전부였고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하나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직원 1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년 후에는 대한민국 재벌 10위 안에 드는 철상그룹을 만들어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경제계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물류, 제조업을 아우르는 대기업이 되었고 직원 수만 2만 명에 달했으며 연 매출 15조 원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철민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산 증인이었고 그를 다룬 책의 제목은 맨주먹에서 재벌까지였으며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5년 전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임원회의 중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것은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찾아온 뇌출혈이었고 회의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한 비서는 비명을 질렀으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20분은 그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주를 보낸 후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왼쪽 팔다리에는 심각한 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한때 철인이라 불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음번엔 못 깨어나실 수도 있고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평생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철민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장남인 강대훈 50세의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 하던 야심가였습니다. 강철민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청담동 저택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일궈온 세월을 되새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아들 강대훈도 그것을 원하는 듯 보였으며 가끔 손자 준호가 찾아와 회사 소식을 전해줄 때만 철상그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강대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문안 인사를 올 뿐이었고 그마저도 15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으며 대화의 내용도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천편일률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임종하던 날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던 당신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잊지 마세요라는 유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10년 전 미국인과 결혼해 시애틀에 정착했고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외로움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딸의 아들인 준호만이 유일하게 그를 자주 찾아오는 가족이었고 준호가 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두 사람은 마치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에서 MBA까지 마쳤으며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벌 3세라는 꼬리표를 극도로 싫어했고 그 때문에 대학 시절에도 자신의 집안 배경을 최대한 숨기고 다녔으며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철상그룹 집안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채로 입사할 거예요. 낙하산처럼 들어가면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잖아요. 6개월 전 준호는 정말로 철상건설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그는 입사원서에 학력만 적었을 뿐 집안 배경은 일체 밝히지 않았고 면접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승부를 봤으며 결국 40명 신입사원 중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강철민은 걱정이 되면서도 손자가 자랑스러웠고 준호가 합격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진짜 실력자가 되면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큰아버지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 큰아버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길만 걸어왔지만 너는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입사 후 준호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그 변화는 너무나 명확해서 할아버지인 강철민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고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생활 정말 재밌어요. 동기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선배님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요.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했고
준호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으며 전화를 해도 할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며 급하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고 가끔 찾아올 때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해봐라. 내가 비록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명예회장이고 내 말 한마디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신입이라 정신없어서 그래요. 배울 게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날 밤 11시 강철민은 침대에 누워 잠들려던 참이었고 평소처럼 약을 먹고 책을 조금 읽다가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저렸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잘 가시지 않았으며 이런 날이면 그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싶었고 한때 철인이라 불리며 하루 18시간씩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손자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아직 안 잤구나. 야근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였고 그것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한 절박한 울음소리였으며 강철민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정말 한계예요. 강철민은 벌떡 일어나 앉았고 왼쪽 팔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쌓아 올라왔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자의 안위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라. 할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할아버지, 여기는 지옥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회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철산그룹이 이럴 리 없는데 여기는 정말. 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손자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 절망,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까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를 듣는 강철민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가 왜 지옥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말해봐. 할아버지가 당장 해결해 줄게. 강철민의 손이 떨렸고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노조 파업, 경영권 분쟁, IMF 부도 위기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사랑하는 손자의 이런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만큼은 그 어떤 위기보다 견디기 어려웠으며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성우 상무님이요. 저희 신입사원들한테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으며 강철민은 초조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참을성 있게 손자가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렸고 전화기를 쥔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상무님이 저희한테 성장 기금을 내라고 했어요. 5천만 원씩이요. 모든 신입사원들한테요. 준호의 말에
강철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으며 신입사원에게 그런 거액을 요구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 5천만 원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교육비도 아니고. 강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앉아 전화기를 더 꽉 쥐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것도 개인 계좌로요. 박성우 상무 개인 계좌로 보내래요. 모든 신입사원 가족들한테 일주일 전에 연락이 갔어요. 인재 개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참가비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상납금이에요. 준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강철민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가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겪었던 그 어떤 부조리보다도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이끄는 인재개발팀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입사하는 40명의 신입사원들에게 성장기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요구했고 이는 총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으며 이런 일이 적어도 지난 3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낸 사원들은 S급 인재로 분류되어 본사의 핵심 부서에 배치되었고 프로젝트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우선적으로 올랐고 심지어 해외 연수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지 못한 사원들은 등급 외 또는 더 노골적으로 쓰레기로 불리며 철저하게 차별받았고 그들은 회사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못낸 애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야 해요. 정규 출근 시간보다 3시간이나 빨라요. 그리고 특별 교육이라는 걸 받는데 할아버지,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완전히 가혹행위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고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흐느꼈으며 강철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사 뒤편에 있는 운동장을 100바퀴씩 뛰게 해요. 그것도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 입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스쿼트 500개.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요. 어떤 동기는 그러다가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박성우 상무는 그걸 보고 웃으면서 체력도 실력이다. 5천만 원도 못 구하는 집안 자식이 무슨 체력이 있겠냐고 했어요. 뭐, 그게 무슨 회사냐? 군대도 아니고. 그건 명백한 폭행이고 가혹행위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만약 지금 박성우가 눈앞에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자의 머리를 내리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마치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듯 한참을 침묵했으며 강철민은 그 침묵 속에서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성우 상무는 저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실에 줄 세워놓고 인재 등급 평가를 해요. 마치 가축 품평회처럼요. S급 인재들은 앞줄에 세우고 저희 같은 등급 외들은 뒷줄에 세워놓고는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 어필을 하라고 해요. 뭘 잘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하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박성우 상무는 비웃으면서 그래.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
그러니까 5천만 원도 못 구하지라고 해요. 강철민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서재로 향했으며 왼쪽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분노가 그의 육체적 고통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신입사원들한테는 할아버지,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고 그는 몇 번이나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으며 마침내 터져나온 말은 강철민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여자 신입사원들한테 성추행을 해요. 특별 면담이라면서 밤 10시가 넘어서 자기 사무실로 부르는데 그곳에는 항상 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몸을 만져요. 어깨를, 허리를 심지어. 거절하면 다음 날부터 완전히 따돌려요.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시켜요. 한 여자 동기는 그걸 견디다 못해 결국 돈을 냈어요.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요. 그 친구는 지금도 매일 울어요. 강철민은 서재에 도착해 책상에 주저앉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호흡이 가빠졌으며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고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철민은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야경이 평소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자의 절규와 그가 털어놓은 끔찍한 이야기들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으며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는데 그것은 지난 40년간 그가 쌓아온 인맥의 총집합이었고 각 페이지마다 수많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도 많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강철민은 3명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첫째, 김지훈 변호사 55세. 그는 30년간 철상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고 검찰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한 인물이었으며 특히 경제범죄와 기업비리 수사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고 강철민이 IMF 때 회사를 지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한서영 기자 42세. 그녀는 10년 전 강철민이 우연히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당시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압력을 받아 해고 위기에 처했었고 강철민이 개인적으로 개입해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으며 그 이후 그녀는 탐사보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현재는 주요 경제신문의 부장 자리에 올라 있었고 그녀의 기사는 항상 날카롭고 정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셋째, 이태성 38세. 그는 전직 국정원 사이버 수사관 출신이었고 7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나와 개인 보안업체를 차렸으며 현재는 주요 기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맡고 있었고 강철민의 개인 고문 역할도 하고 있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 수집과 해킹 추적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세 사람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변호사, 나 강철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나?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네. 김지훈 변호사는 30년간 강철민과 함께 일하며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물론입니다. 몇 시에 뵐까요? 한서영 기자와 이태성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고 세 사람 모두 저녁 7시에 강철민의 저택으로 오기로 했으며 강철민은 그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청담동 저택의 서재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철민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맞이했고 그의 서재문은 굳게 닫혔으며 집사에게도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철민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세 사람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철산그룹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썩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 손자가 그 피해자입니다. 강철민은 지난밤 준호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5천만 원 상납 요구부터 시작해서 가혹행위, 성추행, 조직적인 차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고 특히 한서영 기자는 메모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으며 김지훈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이태성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박성우라는 자의 배경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김지훈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사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성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았습니다. 48세,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이전 직장은 중견건설사 대성건설이었고요. 아, 이거 흥미롭네요. 뭐가? 박성우가 철산그룹에 입사한 시기가 정확히 5년 전입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직후예요. 그리고 추천이니. 이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고 화면을 다시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대훈 대표이사님입니다. 서재에 정적이 흘렀고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김지훈 변호사와 한서영 기자도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대훈 대표이사님입니다. 이태성의 말이 떨어지자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고 강철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그의 주먹은 지팡이를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대훈 대표님이 직접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대학 동창을 추천했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태성이 노트북을 다시 두드리며 말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박성우와 강대훈 대표이사는 단순한 대학 동창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출신이고 졸업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왔으며 특히 이태성이 화면을 확대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성우의 처남이 강대훈 대표님의 부인 쪽 친척입니다. 즉, 사돈관계예요. 한서영 기자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청탁 수준이 아니네요. 완전히 한통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강철민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으며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추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일단 더 조사해 보세.
아들이라고 해서 눈 감아줄 수는 없어. 오히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해. 김지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박성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며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전략적 사고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훈 변호사, 자네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 주게. 어떤 법률 조항으로 저놈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해 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영 기자, 자네는 언론 쪽을 준비해 줘.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때가 오면 내가 신호를 줄 테니 그때 움직이게. 우리가 가진 증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해. 한서영이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혹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아는 한 이 정도 규모의 비리라면 어디선가 소문이 돌았을 텐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강철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니까. 재벌 기업의 비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지.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한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10년 전 강철민이 자신을 도와줬던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진정한 탐사보도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이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자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해줘. 녹음, 영상, 문서, 뭐든 좋아.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이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철산건설에 신입사원으로 위장 입사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잠입 작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국정원 시절에도 몇 번 해봤고요. 그게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력서를 조작하고 가짜 추천서를 만들고 회장님께서 명예회장 자격으로 인사팀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강철민은 잠시 고민했고 이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으며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저는 프로입니다. 네 사람은 밤 11시가 넘도록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고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치밀하게 짜 맞췄으며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들처럼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강철민은 첫 번째 수를 뒀습니다. 그는 준호에게서 받은 박성우의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고 대신 며칠 전 이태성이 만들어 놓은 가짜 회사 명의를 사용했으며 회사 이름은 민준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송금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조카 민준호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민준호 외숙부 올림. 이것은 교묘한 미끼였고 강철민은 박성우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이라는 문구를 일부러 넣었으며 이는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상대로 박성우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고 박성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외숙부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앞으로 준호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워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S급 인재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축하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할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성우 상무가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한테 존댓말까지 쓰면서 좋은 프로젝트에 배정해주겠대요. 그래, 잘했다 준호야.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강철민은 준호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너는 박성우의 신임을 얻어야 해. 그 사람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해둬. 누가 그와 자주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말이야. 네, 할아버지.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하죠? 저만 좋은 대우 받으면 미안해서. 강철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그는 손자의 착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우리가 이 일을 성공시키면 너뿐만 아니라 모든 동기들이 그리고 앞으로 입사할 모든 후배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뎌줘. 2주 후 이태성이 철상건설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했고 그의 위장 신분은 이준혁 35세 전직 중견건설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며 이력서에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경력과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인사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준혁이라는 사람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인사팀장은 명예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이태성은 무난하게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입사 첫날부터 박성우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는 국정원에서 배운 감시 기술을 총동원했으며 작은 펜 모양의 녹음기와 안경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의도적으로 박성우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박성우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이태성은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박성우가 신입사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진행한 인재 등급 평가 현장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고 이태성은 회의실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두었으며 그날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성우는 신입사원 40명을 두 줄로 나눠 세웠는데 왼쪽 줄에는 20명의 S급 인재들이 오른쪽 줄에는 20명의 등급의 사원들이 서 있었고 그 구분은 오직 5천만 원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성우가 회의실 앞을 거닐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면서도 비웃음이 섞여 있었으며 마치 자신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했고 그 투자는 반드시 보답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에 배정될 것이고 승진도 빠를 것이며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박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오른쪽 줄을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으며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타깝네요. 여러분은 아직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회사가 여러분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으려는 여러분이 과연 이 회사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한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무님,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박성우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력? 실력이 뭔지 알아요? 실력이라는 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기회조차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태성은 이 영상을 보며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을 감췄고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은 강철민에게 USB를 전달했고 강철민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회사란 말인가. 강철민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자신이 40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이런 추악한 곳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업 초기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던 시절을 떠올렸고 명절 때마다 직접 선물을 챙겨주고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 그 따뜻했던 시절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태성이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증거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박성우가 여성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음성 녹음이었고 녹음 파일을 들은 강철민은 노트북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밤 10시에 내 사무실로 와요. 특별 면담이 있어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그 시간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내일 낮 시간은 안 될까요? 여성 사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건가요? 명령하는 건가요? 당신이 S급 인재가 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당신만 특별 대우 받고 싶어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으며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권력형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박성우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파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 박성우의 웃음소리, 그리고 여성 사원의 상무님, 그만해 주세요라는 간청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는 아들 강대훈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으며 이제는 진실을 직접 대면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강철민은 아들을 청담동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강대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형식적인 문안 인사가 아닌 아버지의 직접적인 호출에 약간 의아해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고 그는 오후 3시에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강대훈 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살이 많이 쪘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견제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아버지조차도 이제는 그저 명예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대훈아. 강철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아들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대훈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대훈아, 박성우라는 자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강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강철민의 날카로운 눈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으며 아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성우요? 인재개발팀장 말씀이신가요? 신입사원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교육? 그게 교육이냐? 강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으며 박성우가 신입사원들을 인재 등급으로 분류하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강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그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외면하려 했지만 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봐라. 내가 추천한 그 친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봐라. 5분간의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정적이 흘렀고 강대훈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뭐냐? 신입사원들한테 5천만 원씩 뜯어내고 여직원들 성추행하는 게 회사 경영이냐? 강철민이 책상을 내리쳤고 왼손으로 내려쳤기 때문에 힘은 약했지만 그 분노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으며 강대훈은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경영이 어떤 줄 아세요? 강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정당화가 섞여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입사원들 교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1인당 교육비가 3천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일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대기업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 원칙? 강철민은 헛웃음이 나왔고 아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으며 그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설명해봐라. 교육비로 썼다면 영수증이 있을 테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냐? 강대훈이 말을 멈췄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으며 강철민은 다시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태성이 추적한 박성우의 금융거래 내역이었고 지난 3년간 총 60억 원이 박성우의 계좌로 들어왔으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용품 5천만 원, 명품 시계 3천만 원, 강남 룸살롱 접대비 2억 원, 그리고 강철민이 서류를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고 그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으며 강대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월 5천만 원씩 강대훈 대표이사 비자금 계좌로 입금. 3년간 총 18억 원. 이게 뭐냐?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강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경영권 방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노렸어요. 외부 펀드들이, 경쟁사들이. 그들을 막아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뜯어낸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는 거냐?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것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깊은 실망감 때문이기도 했으며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주의자세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고. 그런 소리 하시니까 회사가 IMF 때 부도 직전까지 갔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진작에 망했어요. 강대훈이 감정이 격해져 소리를 질렀고 그는
평소 억눌렀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으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더러운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조카를, 내 손자를 그런 지옥에 쳐넣은 거냐? 강철민이 조용히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벌 3세예요.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세상이 만만한 줄 알고. 강대훈의 대답에 강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것은 최종 선고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저 없으면 회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대훈이 비웃으며 말했고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아버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경영권도 없잖아요. 지분 15%로 뭘 하시게요? 지금 철상그룹은 제 겁니다. 제가 대표이사고 제가 경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명예회장 칭호나 가지고 조용히 계세요. 강대훈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우 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는 순간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뒤에는 아버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력이 있어요. 강대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강철민은 한동안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것은 분노의 눈물인 동시에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김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모든 망설임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훈 변호사, 내 전 재산을 확인해 주게. 지분 15%, 현금 2천억 원, 부동산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되나? 회장님, 대략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전쟁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 강철민의 대답은 간단했고 김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으며 회장님이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훈 변호사, 좋은 변호사팀을 꾸려주게.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줘. 그리고 서영 기자한테도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다.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으며 68세의 노인이 인생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훈과의 결별 이후 강철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즉시 한서영 기자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넘겼으며 USB 5개 분량의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두꺼운 문서 뭉치가 한서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서영 기자,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야. 대한민국 재벌 사회 전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범죄야. 강철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한서영은 자료를 받아들고 그 무게를 느꼈으며 이것은 자신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서영은 2주간 밤을 새워가며 추가 취재에 몰두했고 철산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들도 조사했으며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호전자, 대양물산, 신성건설.
적어도 10개 이상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교육비, 발전기금, 멘토링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고 있었고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서영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증언을 녹음했으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조건으로 여러 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 여성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입사했어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돈 이야기만 나왔고 못 내면 인간 취급도 안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5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이 교육비가 아니라 상무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한서영의 기사는 3주 만에 완성되었고 그녀는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기사를 제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부장, 이 기사는 너무 위험해요. 철상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광고도 많이 주는 곳이고. 편집국장은 난색을 표했고 한서영은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재벌의 힘이 언론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공익을 위한 기사예요. 우리가 이걸 묻으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어요? 한 부장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보류하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보류라는 말은 사실상 기각을 의미했고 한서영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신문사에서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른 매체를 찾아보게. 신문이 안 되면 방송으로, 방송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해. 한서영은 여러 방송사에 접촉했고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한 곳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독립 언론사인 진실TV였고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그들은 한서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주 후 진실TV는 긴급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제목은 재벌의 민낯 5천만 원에 팔린 청춘들이었으며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한서영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의 충격적인 비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회사에서 돈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박성우가 신입사원들을 줄 세워놓고 인재 등급을 나누는 영상이 나왔고 비록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으며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낸 사람은 S급 인재, 못 낸 사람은 쓰레기.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현실입니다. 방송은 이어서 여성 피해자의 인터뷰를 내보냈고 목소리 변조된 그녀의 증언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상무님이 밤 10시에 사무실로 부르더니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거절하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온라인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SNS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으며 해시태그 철상그룹 규탄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만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불과 2시간 후 인터넷에는 조직적인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백 개의 계정이 동시에 움직이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퇴직한 창업주의 경영 간섭이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 보도, 요즘 젊은 세대가 너무 나약해서 문제 같은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렸고 일부 보수 성향의 경제 매체들도 강대훈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준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대학 시절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고 그의 SNS 계정을 해킹해 개인 정보를 퍼뜨렸으며 재벌 3세가 회사 물려받으려고 아버지 모함한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다니던 대학 커뮤니티에는 민준호 그 새끼 원래 건방졌음 같은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왔고 그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공격을 견디지 못했고 그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으며 휴대폰을 꺼버렸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이 찾아갔을 때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준호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며칠간 씻지도 않은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저들이 한 거야. 강철민은 손자를 끌어안았고 그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자신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손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어요. 제가 욕심쟁이 재벌 3세래요.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래요. 저는 그냥 회사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준호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조금만 더 견뎌줘. 그날 밤 강철민은 김지훈 변호사를 불렀고 그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지훈 변호사 강대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 회장님, 하지만 그건 아드님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해. 내가 만든 회사를 내 아들이 망치고 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강철민 대 강대훈 및 박성우 배임 및 횡령 사건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대훈은 즉각 반격했고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의 기자회견은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강철민 명예회장은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훈의 첫마디가 폭탄 선언이었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으며 강철민은 TV로 그 장면을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고 최근에는 망상 증세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이번 소송도 아버지의 그런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훈은 준비해온 서류를 기자들에게 나눠줬고 거기에는 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으며 강철민 환자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며 피해망상 경향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TV를 껐고 그는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대훈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고 이번에는 강철민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며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으며 그는 다음 날 직접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신경과 전문의 3명이 참여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철민 환자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며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동년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든 강철민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의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생중계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강철민입니다. 강철민이 단상에 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으며 6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명료했습니다. 제 아들 강대우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대병원에 공식 진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그는 진단서를 카메라에 보여줬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으며 그 순간이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아들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고 아버지가 아들을 공개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며 카메라는 강철민의 단호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강철민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고 그것은 지난 석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의 집대성이었으며 USB 10개, 문서 박스 5개 분량이었습니다. 제 아들 강대우는 지난 5년간 박성우와 공모하여 신입사원들로부터 총 60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중 18억 원은 강대운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강철민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고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으며 기자들은 숨죽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철상그룹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 개 대기업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철민은 한서영 기자가 조사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도 공개했고 삼호전자, 대양물산, 신성건설 등 유명 대기업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으며 각 기업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씩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벌 사회 전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회사에서 돈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사이 제가 만든 회사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고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마지막 선언을 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아들 강대훈을 철상그룹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배임, 횡령, 성폭력 방조, 모든 죄목으로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국이 다시 들끓었고 이번에는 여론이 완전히 강철민 편으로 돌아섰으며 아버지의 용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며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보도된 재벌 기업의 신입사원 착취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즉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합동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며 팀장은 경제범죄 전문검사로 유명한 최민호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는 강철민을 직접 만났고 모든 증거를 넘겨받았으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우가 체포되었습니다. 새벽 6시 수사관들이 박성우의 강남 아파트로 들이닥쳤고 그는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으며 그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대훈 대표님, 저만 이렇게 보낼 겁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의 절규는 강대훈에게도 수사가 미칠 것임을 예고했고 이틀 후 강대훈도 검찰에 소환되었으며 그는 변호사 5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성우가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강대훈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것은 강대훈과 박성우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대훈이 형, 이거 들키면 우리 다 끝나요. 노인네가 생각보다 집요하네요. 걱정 마. 내 아버지야. 곧 정신병원에 모실 거니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이 녹음이 법정에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고 강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으며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성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5년간 조직적으로 신입사원들을 착취했고 여성 사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박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법정 경위들이 그를 부축했으며 그는 끌려나가면서 계속 강대훈을 저주했습니다. 이어서 강대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대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성우의 범죄를 방조했고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 친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다. 이는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행위다. 강대훈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고 그의 변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철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 후 강철민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마주했고 그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철민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비극의 눈물이었으며 카메라는 그 슬픈 표정을 담았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철산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강철민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강철민은 준호를 지목했고 25세의 청년이 철산그룹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는 재벌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준호는 취임 첫날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만들고자 했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회사를 말입니다. 준호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고 첫 번째로 모든 신입사원에게 사과문을 보냈으며 부당하게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돈으로 승진이나 배치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 직원 급여를 평균 20% 인상했고 신입사원 초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30살이 되었고 정식으로 철산그룹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의 경영 철학은 업계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철산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3년 연속 선정되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오히려 증가했으며 사람 중심 경영이 결코 이상론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강철민은 이제 73이 되었고 완전히 은퇴해 청담동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며 가끔 손자가 찾아와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준호가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그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가 올해 아시아 최고 기업 윤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저희를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삼호전자도 대양물산도 모두 신입사원 착취를 중단했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도입했어요. 강철민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으며 자신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대한민국 기업 문화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서재에 앉아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나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아픔도 있었지만 손자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아내가 남긴 그 말을 준호가 실천하고 있다.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한 달 후 강철민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조문을 왔고 그 중에는 익명의 젊은이들도 많았으며 그들은 강철민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적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 꿈이 돈으로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철민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대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마이너스 철산그룹 창업주 강철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